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저녁형 인간은 아침형 인간보다 관상동맥 석회화 위험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극단적 아침형의 관상동맥 석회화 비율이 22.2%인데 반해 극단적 저녁형은 40.6%로 큰 차이로 높았습니다. 결핵은 후진국병으로 불리지만 우리나라도 주요 발병국으로 해마다 2만 명 넘게 걸리고 있습니다. 하루에 서너 명이 결핵으로 숨지는 상황이지만 결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크게 줄어서 후원은 반토막이 난 상태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평소 스마트폰을 통해 사용하는 말이나 문자 등의 언어를 자동으로 분석해 정신건강 상태를 알려주는 인공지능을 개발했습니다. 스마트폰 안에서만 자체적으로 분석이 이루어져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는 점이 장점입니다. 전자레인지에 쓰이는 마이크로파로 땅속을 가열해 병해충을 없애는 방법이 개발됐습니다. 땅속 30cm 이상까지 높은 온도로 가열하면 농약 없이도 토양 병해충을 방지할 수 있고 다음 재배 작물에 따라 맞춤형으로 토양 양분까지 조절할 수 있습니다. 대기오염과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미세먼지 관리를 해온 중국의 공기질이 10년 만에 다시 나빠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올해 중국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전년보다 3.6% 높아져 2013년 이후 10년 만에 악화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저녁형 인간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아침형 인간보다 관상동맥 석회화 위험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관상동맥 석회화는 심장 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에 칼슘, 지방, 콜레스테롤이 쌓이는 현상입니다. 스웨덴 예테보리 대학 살그렌스카 의대 수면 각성장애 센터 연구팀이 남녀 771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메디컬 익스프레스가 보도했습니다. 연구팀은 활동시간 패턴에 따라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관상동맥 CT 영상을 비교 분석한 결과 극단적 아침형은 관상동맥 석회화 발생률이 22.2%로 5가지 시간 유형 중 가장 낮았습니다. 반면 극단적 저녁형은 관상동맥 석회화 발생률이 40.6%로 5가지 시간 유형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후진국 병으로 불리는 결핵, 이제는 사라진 줄로 알고 있지만 지금도 매년 2만 명 넘게 걸리고 있습니다. 하루에 서너 명이 결핵으로 숨지는데 관심이 점점 줄면서 후원은 말 그대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회사원 김모 씨는 27살 때 원인 모를 기침에 시달렸습니다. 감기에 걸린 줄만 알았는데 점점 살이 빠지고 피를 토하기도 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더니 원인은 결핵이었습니다. 정말 피가 안에서 이렇게 어디가 찢어져서 나오는 것처럼 막 줄줄줄 계속 나와가지고 처음에는 굉장히 놀라서 정말 큰 병이구나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일상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피를 결핵이라는 건 상상도 못했습니다. 결핵은 코로나19와 마찬가지로 호흡기 감염병입니다. 결핵균이 잠복해 있다가 면역력이 떨어지면 발병합니다. 후진국병으로 불릴 정도로 가난한 나라에서 많이 발생하지만 우리나라도 주요 발병국 중 하나입니다. 해마다 2만 명 넘게 결핵에 걸리고 1,300명가량이 결핵으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매일 서너 명이 결핵으로 숨진다는 얘기인데 10명 중 8명은 65살 이상 고령층입니다. 최근까지도 우리나라는 OECD 국가 가운데 결핵 발생률 1위, 사망률 3위였습니다. 지난해에 한 단계 낮아지긴 했지만 결핵 발생 후진국 5명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환자 치료 지원을 위해 대한결핵협회는 연말이면 크리스마스 씨를 만들어 성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많이 모금했을 때는 60억 원이 넘었지만 지금은 말 그대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정부도 모금운동에 동참하며 관심을 호소하고 있지만 과거와 달리 분위기는 냉랭합니다. 씨를 어떤 목적으로 만드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과거에는 주변에 결핵 환자가 많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크리스마스 씨에 대한 관심도도 컸습니다만은 지금은 후진국병 정도로 치부하는 그런 국민 인식이 모금률을 낮추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엔 우표형 하나밖에 없었지만 요새는 열쇠고리와 머그컵, 에코백 등
다양한 모양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빈곤과 깊게 관련 있는 결핵. 환자들은 여전히 사회적 관심과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원숭이 두창으로 불렸던 엠폭스의 감염 경증 환자들은 내년부터 일반 병원에서도 진료받을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다음 달 1일부터 엠폭스의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3급으로 낮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증 환자는 의무 격리 없이 일반 병의원에서 검사 치료받을 수 있고 격리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중증 환자의 경우 예전과 같이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엠폭스에 걸리면 발열과 오한을 비롯해 근육통과 두통, 호흡기 증상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고 보통 하루에서 나흘 뒤 얼굴이나 입에 발진이 나타납니다. 지난해 5월 국내에서 첫 감염 사례가 나왔고 최근까지 155명이 확진됐습니다. 엠폭스는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 감염에 따른 급성 발열 발진성 질환으로 1958년 사육 원숭이에서 처음 발견된 인수 공통 감염병입니다. 우울증을 겪는 사람은 계속 늘고 있지만 정신과 진료를 꺼리는 분위기 역시 사라지지 않고 있는데요.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평소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쓰는 언어 습관을 자동으로 분석해 정신건강 상태를 알려주는 인공지능을 개발했습니다. 양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우울증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가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의 우울증이 심각한데 우울증을 겪는 2030 세대 환자 수는 34만 6천여 명으로 지난 5년 동안 20대는 90.3%, 30대 환자는 77.5% 증가했습니다. 문제는 이들 대부분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지도 모른 채 지나가다 정도가 심해져 극단적 선택으로까지 몰리는 일도 많다는 겁니다. 우울증은 무엇보다 조기 발견과 치료가 중요한데 우울증 조기 발견에 도움이 되는 정신건강검진을 받는 청년층은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병원을 가지 않고도 스마트폰이 평소 언어 사용 패턴을 분석해 정신과 진료가 필요한지 여부를 알려주는 인공지능이 개발됐습니다. 이 인공지능을 스마트폰에 일단 설치하면 별도의 작동 없이도 최소 2주에서 한 달 정도면 사용자의 언어 사용 분석이 이루어집니다. 정신건강 진단과 관련된 언어 패턴은 문자 메시지와 같은 키보드 입력 데이터와 실시간으로 수집되는 음성 데이터 중 사용자의 목소리만 분리해낸 데이터에서 찾아냅니다. 특히 중앙 서버로 데이터를 보내지 않고 스마트폰 안에서 자체적으로 분석이 이루어져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는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우울증을 가지신 분들의 이제 데이터를 저희가 이제 확보를 해서 일단 학습을 시켰고요. 저희가 연합학습 기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런 사용자의 데이터가 절대로 사용자의 전화기에서 떠나가지 않습니다. 연구진은 개발한 인공지능으로 언어 패턴을 분석한 결과 업무 시간보다 저녁 시간에 동료보다는 친구나 가족과 대화했을 때 정신건강과 관련된 단서를 더 많이 얻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전문가 상담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개발한 인공지능을 애플리케이션 형태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사이언스 양혜영입니다.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가 방류되지 않는 기간에는 원전 주변 바다에서 실시하는 해수 분석 횟수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도쿄전력은 오염수 방류를 시작한 지난 8월 24일부터 원전 기준으로 반경 3km 이내 지점 10곳에서 매일 해수를 채취해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 농도를 측정해왔습니다. 앞으로는 원전에서 1km 떨어진 오염수 방류구를 기준으로 600m 이내에 있는 4곳에서는 방류 시작일부터 방류 종료 일주일 뒤까지는 기존처럼 매일 해수를 분석하고 이외 기간에는 주 1회만 실시합니다. 중국의 수도 베이징이 300시간 이상 영하의 추운 날씨를 기록했습니다. 베이징 기상대에 따르면 현지 기온은 지난 11일 0시 영하권으로 떨어진 뒤 24일 오후 2시 50분쯤 영상을 회복했습니다. 기상대는 300시간 이상 연속으로 영하의 날씨를 기록했다며 1951년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후 72년 만에 최장기간 추위가 이어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기간 최저 기온이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진 날도 9일이나 됐습니다. 베이징에서는 지난 14일 폭설의 영향으로 지하철 추돌 사고가 발생해 500여 명이 병원으로 이송되는가 하면 한파로 일선 학교에 휴교령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공기질이 10년 만에 다시 나빠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올겨울 북극 한파로 석탄 난방과 화력 발전이 크게 늘어서 스모그가 더욱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잿빛 스모그가 짙게 낀 하늘, 고속도로가 폐쇄될 정도입니다. 部分路段能见度小于50米。受大雾天气影响，部分高速公路的多处收费站的入口临时封闭。 올해 중국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3.6% 높아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국의 공기질 지표가 나빠진 건 지난 2013년 이후 10년 만입니다. 2014년 대기오염과 전쟁을 선포한 중국은 미세먼지 평균 농도를 40%까지 줄였습니다. 这10年，我们二氧化硫、氮氧化物的减排分别达到84%和58%、48%。 그러나 급진적 저탄소 정책은 2021년 전력 대란을 초래했습니다. 이듬해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에너지 안보에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결국 중국은 석탄 발전으로 되돌아가 106기가와트 규모의 사업을 승인했습니다. 일상 회복 이후 늘어난 공장 가동도 시진핑 주석의 쌍탄 공약을 뒷걸음치게 만들었습니다. 中国将力争2030年前实现碳达峰，2060年前实现碳中和。 올겨울 닥친 북극 한파 역시 악재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중국 난방 전력 수요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발전량의 70%를 석탄 화력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여기서 태어나고 자랐어도 이런 경험 처음 봤어요. 모든 게 다 힘들어요. 내륙을 오르내려야 할 장마전선이 중부지방에만 머문 것이 원인입니다. 이번 강릉 산불은 강한 바람에 부러진 소나무가 전선을 덮치면서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북쪽 찬 공기와 남쪽 더운 공기 사이에서 비구름이 정체하며 피해를 본 농작물 재배지는 여의도 면적 236배, 폐사한 가축은 96만 마리가 넘습니다. 관측 사상 처음으로 내륙을 남북으로 관통한 기록을 남긴 제6호 태풍 카눈. 5분도 안 되는 한간에 물이 타올랐고요. 트랙터도 떠내려갔고 경기도 떠내려갔고 참담하지. 따뜻한 남풍이 계속 유입되며 이례적인 11월 보온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And in Poland is snow, and here is quite warm. That's why I'm just wearing t-shirt. 세계 평균 기온이 최고 기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적도 지역 해수면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오르는 엘니뇨 현상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미국과 유럽, 아시아 각국이 기록적인 폭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와이에 이어 캐나다와 스페인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도 통제 불능 상태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문제는 산불의 원인이 된 이상기후가 계속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북아프리카에 위치한 리비아에는 폭풍우가 강타했습니다. 동서로 분열된 두 행정부의 엇갈린 대응으로 막대한 인명 피해는 더욱 커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통가의 참상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를 넘어서 이제는 기후위기 시대에 진입한 것으로 보여 기후위기에 대응하지 못하면 집단 자살을 선택하게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되는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는 인류가 직면한 기후 상황을 평가하고 대응 방안을 결정하는 역할을 해오고 있는데요. 기후위기에 대한 전망이 절망적이라는 연구가 계속 나오고 있지만 기후변화 대응을 우리가 중단할 수 없는 것은 인류의 생존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28차 당사국 총회에서 어떤 부정적 또 긍정적 결론이 있었는지 알아볼 텐데요. 오늘도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번 28차 당사국 총회의 그 결론을 보면 화석연료의 감축이라는 단어 대신에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이라고 표현을 썼더라고요. 이렇게 결정된 배경부터 설명해 주실까요? 일단 2015년에 파리 협약부터 작년 27차 당사국 총회까지 기후위기를 부르는 화석연료를 퇴출해야 한다. 이런 논의는 계속돼 왔어요. 네. 근데 이제 화석연료를 생산하는 중동 산유국이라든가 중국, 인도 등의 반대로 26차 당사국 총회는 화석연료의 단계적 퇴출에 합의를 했는데요. 27차 당사국 총회에서도 결정을 못했고 이번 회의로 미뤄졌습니다. 근데 이번에 당사국 총회를 주최했던 아랍에미레이트를 비롯한 산유국들은 초안에서 단계적 퇴출 대신에 소비와 생산 감소로 물타기 된 그런 문구를 넣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많은 나라들이 자, 우리 협상을 안 하겠다라고 이제 선언하면서 폐막일을 하루 넘겼죠. 그러면서 합의된 단어가 퇴출이나 감축이 아닌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진 겁니다. 네. 합의문에서는 2050년까지 전 세계가 넷제로,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순배출 제로죠. 이것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온실가스 감축의 결정적인 10년 안에 에너지 체계에서 화석연료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전환을 가속해야 한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에 좋든 싫든 화석연료의 단계적 퇴출은 피할 수 없다. 너무 늦어지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우려 섞인 말을 했죠. 네. 다만 이제 긍정적인 부분은 전환의 시기 등을 조금 더 구체화했다는 건데요. 네. 막연하게 2050년 이전 혹은 그 즈음까지로 썼던 것을 결정적인 10년 안으로 바꾼 거죠. 그러니까 1.5도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2030년 이전에 전환을 가속해야 한다. 이런 방향성은 제시를 한 겁니다. 네, 그 27차 당사국 총회 작년에 있었죠. 거기서 큰 이슈가 또 손실과 보상 문제였는데요. 이번 당사국 총회에서는 어떻게 결론이 났을까요? 그렇죠. 이번에도 당사국 총회 첫날입니다. 첫날에 아흐마드 자비리 의장이 손실과 피해 기금 운영 방안에 대한 결정문 채택을 선언을 했습니다. 네. 기후변화에 따른 개발도상국의 손실과 피해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만드는 문제가 예상은 상당히 심각한 쟁점이 될 것을 봤어요. 근데 정말 의외로 결정문에 각국이 합의를 했습니다. 네. 원래 기금 조성 초안은 5억 달러였는데 의장국인 아랍에미레이트가 1억 달러, 독일이 1억 달러, 이탈리아가 1억 유로, 유럽연합이 1억 4,539만 달러, 영국이 5,100만 달러, 미국이 1,750만 달러, 일본이 1,000만 달러 등을 기탁하면서 7억 달러를 넘어선 것이죠. 네. 그러니까 손실과 피해 의제에 대해서는 유엔 재난 위험 저감국이라든가 유엔 프로젝트 서비스국이 주최하기로 합의를 했고요. 이를 통해서 기후변화의 악영향에 특히 취약한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 지원을 시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개발국의 손실과 피해 기금으로는 너무 적다는 의견이 많았죠. 네, 자 그래도 기후 평등으로 나아가는데 첫 걸음을 뗐다라는 의미는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인천에 본부를 두고 있는 녹색 기후 기금에 대한 기금 지원 약속도 나왔다고요? 그렇죠. 저개발국에다 이제 기금을 지원해 주는 게 녹색 기후 기금인데 이거에 대해서도 이번 당사국총회에서 6개 나라가 신규 자금 지원을 약속을 했습니다. 네. 현재 31개 나라가 그 공약한 액수가 사상최대인 128억 달러에 달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기여국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리고 현재 8개 공여국 정부는 현재까지 총 1억 7,400만 달러 이상의 최빈 개도국 기금 및 특별 기후변화 기금에 대한 새로운 약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개발도상국의 청정에너지 전환이라든가 국가기후 계획 및 적응 노력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에는 사실 훨씬 못 미치는 것이
현실이죠. 네, 그렇군요. 또 이번에 긍정적인 것 중 하나가 탈석탄 동맹이라고 하던데요. 이게 뭘까요? 탈석탄 동맹은 탄소 배출의 주범이 석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석탄을 퇴출하자는 것이죠. 예. 그래서 2017년에 영국과 캐나다 주도로 결성이 됐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및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2030년까지 석유를 퇴출하고 나머지 국가들이 2040년까지 석탄 사용을 중단한다는 목표를 내걸었어요. 그런데 이번 당사국청에서 미국과 체코, 키프로스, 도미니카 공화국, 코소보,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등 7개 나라가 새로 탈석탄 동맹에 가입을 했습니다. 석탄 설비 용량이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미국의 대통령 특사인 존 케리는 2035년까지 무탄소 전력 100%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석탄 사용을 단계적으로 줄여야 한다. 우리는 탈석탄 동맹과 함께 전 세계 탈석탄화를 가속화하겠다라고 밝혔죠. 네. 현재 OECD 국가 중에서는 한국, 일본, 호주, 터키 네 나라만 탈석탄 동맹에 가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또 그런가 하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목표가 이번 합의문에 들어갔다면서요. 네, 기후 위기를 갖다가 좀 막고 화석연료 퇴출을 갖다 하기 위해서 결국 신재생 에너지를 늘리는 방법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네. 이에 이번 당사국청에서도 세계 재생에너지 설치량 3배 증가 에너지 효율 개선을 2배 증가 목표를 결정문에 넣은 것은 온실가스 감축에 아주 긍정적이죠. 다만 초안에 들어있었던 재생에너지 설치 용량을 2020년 대비 3배를 늘려서 2030년에 1만 1000기가와트에 도달을 하고 에너지 효율 개선율을 2배를 늘려서 4.1%에 도달한다는 기준점 혹은 목표 수치가 빠진 점은 좀 아쉽고요. 네. 그리고 지구온도 1.5도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핵발전도 포함이 됐습니다. 합의문에는 처음으로 탄소 제거 기술에 대해서는 특히 감축이 어려운 영역의 경우인 경우 핵발전,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죠. 이거를 포함한 무탄소, 저탄소 기술을 가속화한다는 이런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이번 당사국청에 참가한 일부 국가들은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 원자력 발전 규모를 2050년까지 현재의 3배로 늘려야 한다고 선언했는데요. 네. 이 선언에는 한국을 비롯해서 미국, 일본 등 20개 나라가 서명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당사국 총회 내용 보니까 조금은 부끄러운 눈길이 가는 내용이 있던데요. 우리나라가 기후 위기에 대응하지 않는 그 기후 악당으로 좀 뽑혔다고요? 좀 부끄러운 일이죠. 예. 세계 이제 기후 행동 연대 그런 연대 단체인데요. 기후 행동 네트워크가 기후 악당들에게 수여하는 불명예스러운 그런 상인 화석상을 한국이 받았습니다. 네. 한국은 캐나다 엘버타주와 노르웨이에서 세 번째로 화석상을 받았는데요. 한국은 기후변화에 적극 대처한다고 말은 하면서 실제로는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외에도 국제기후변화 정책분석 전문기관인 저먼워치 등이 발표한 주요국 기후변화 대응지수 평가에서 한국은 유럽연합을 포함한 64개국 중에서 6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지수는 각 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사용, 또 재생에너지 사용, 또 기후정책 등 4개 분야의 성과를 계량한 건데요. 이를 2005년부터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90%의 책임이 있는 64개 나라의 지수를 산정을 해서 순위를 매년 발표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발표에서 우리나라보다 기후 대응을 못하는 나라는 아랍에미레이트,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딱 3나라입니다. 이 3나라는 산유국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실질적으로는 뭐 꼴찌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국제적인 기후 분석 기관이라든가 단체에서 우리나라는 기후변화에 거의 대응하지 않는 아주 매우 불성실한 나라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로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 대응에 불성실하다는 인식이 깊게 새겨질수록 국제사회에서 수출이라든가 경제협력에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좀 인식을 하고 이번 정부에서는 기후위기에 좀 적극적으로 좀 대응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기후 대응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말씀이신데요.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해 보입니다.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같은 땅에 같은 작물을 계속 심을 때 수확량과 품질이 모두 떨어지는 연작장애 현상은 농가의 오랜 골칫덩어리로 꼽히는데요. 국내 연구진이 전자레인지의 원리로 땅속 병해충을 없애고 토양의 질을 높이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동은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대표 농산물로 꼽히는 인삼. 전국적으로 널리 재배되지만 한 번 수확한 땅에는 10년 동안 다시 심을 수 없습니다. 같은 밭에 같은 작물을 연이어 심으면 수확량과 품질이 모두 떨어지는 연작 장애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원인은 땅 속에 생긴 병해충인데 농약 외에는 뚜렷한 해결책이 없었습니다. 외국에서 새로운 침입해충이 들어와서나 침입병이 들어와가지고서 토양에 누적적인 피해를 일으켜서 농작물이 연작을 계속할 수가 없게 만들기 때문에 그거를 위한 방제가 꼭 필요한 상황이고. 국내 연구진이 전자레인지에 쓰이는 마이크로파로 땅속을 가열해 병해충을 없애는 데 성공했습니다. 연구팀은 마이크로파를 조일 때 안테나 벽에 반사된 뒤 나가도록 만들어 전자기파가 퍼지지 않고 모여서 깊은 곳까지 들어갈 수 있게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표면뿐 아니라 땅속 30cm 이상까지도 높은 온도로 가열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병균이 죽는 온도인 80도씨 이상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땅 위에서 마이크로파를 조이자 30cm 아래에 넣어둔 개미가 모두 죽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기존 국내외 기술의 깊이 10cm에 비해 3배 이상인 세계 최고 수준 결과입니다. 땅속 30cm 이상 가열하면 일상적인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토양 병해충을 실질적으로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을 이용하면 농약을 쓰지 않고 병해충을 제거해 잔류 농약이나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가 없습니다. 또 땅속 세균을 한 번에 없앨 수 있어 다음 재배 작물에 따라 맞춤형으로 토양의 양분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연구팀은 땅속 깊은 곳을 수백 도씨까지 높은 열로 가열할 수 있는 만큼 겨울철 블랙아이스를 없애거나 아스팔트 도로의 균열을 보수하는 데도 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동은입니다.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은 5G 통신망으로 연결되는데요. 기지국 없이 손바닥 크기의 작은 중계기로 초고속 5G 통신망을 구축해주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스마트 공장이나 빌딩, 또 실내 자율 로봇 운용 등에 활용될 수 있을 전망입니다. 김진두 기자입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통신은 기지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기지국이 각 스마트폰 사이의 통신을 중개하는 역할을 합니다. 일정한 거리마다 여러 개의 기지국을 세워 전국적인 망을 구성합니다. 그런데 기지국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일정 범위에서 지연 없는 초고속 통신을 원할 때 사용되는 게 스몰셀, 손바닥 크기의 작은 소형 기지국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기업과 함께 개발한 스몰셀은 크기는 기존과 같지만 통신 속도가 크게 향상돼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합니다. 업로드 속도가 무려 3GBps, 3기가 크기의 영화를 1초 만에 올릴 수 있는 수준입니다. 이중 연결성 기술의 경우는 서브6로도 불리는 6기가 이하의 주파수 대역과 밀리미터 주파수 대역을 모두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인데요. 사용자 입장에서는 속도가 크게 향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완성된 통신 기술은 경기장이나 콘서트장, 혹은 스마트 공장이나 병원 등에서 바로 활용 가능합니다. 특히 세계 최고 수준의 업로드, 다운로드 속도를 지녀 산업 경쟁력도 큽니다. 새로운 B2B 시장을 개척을 할 수가 있고 우리나라 이 업체들이 트러스티드 벤더입니다. 글로벌리 봤을 때. 그래서 세계 시장을 나가는데도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번에 개발된 초고속 스몰셀은 2023년 국가 우수성과 100선에 선정됐고 영국 런던에서 열린 스몰셀 월드 서밋에서 우수 소프트웨어로 선정됐습니다. YTN 김진우입니다. 검찰이 인공지능을 활용한 새 뇌파 분석 기법을 개발해 수사에 도입할 예정입니다. 대검찰청 과학수사부는 최근 한양대학교 연구진과 함께 머신러닝을 활용한 뇌파 분석 기법을 개발했습니다. 검찰은 증거가 없거나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할 때 범행 장소와 도구 등을 제시한 뒤 뇌파 변화를 측정하는 방식을 사용했지만 정확성이 떨어져 증거 능력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새 뇌파 분석 기법은 정확도가 95% 이상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 6개월 이상 검증 연구를 통해 정확도를 더 높일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오는 2035년까지 로봇과 자율주행 자동차, 에어택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 플러스 빌딩 10,000곳을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 등 4곳이 이런 미래형 빌딩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로봇 합주단이 성탄절 캐럴 연주를 선보입니다. 이 빌딩에선 사람과 로봇의 협업은 일상입니다. 로봇이 이동하려면 문턱과 경사가 없어야 하고 제어를 위한 전력, 통신 설비, 충전 공간도 필요합니다. 이처럼 로봇과 자율주행차, UAM, 즉 도심 항공 교통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게 공간 구조와 설비를 갖춘 건축물을 스마트 플러스 빌딩이라고 부릅니다. 로봇과 사람이 함께 생활하는 스마트 플러스 빌딩에서 커피를 주문해 봤습니다. 사람과 로봇의 동선은 겹치지만 서로 충돌하지 않고 각자의 임무를 충실하게 또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정부는 오는 2035년까지 도심에 이런 스마트 플러스 빌딩 10,000동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용적률과 건폐율 완화 혜택을 주고 건축 기준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빌딩 안으로 들어가. 자, 우리 네이버가 추구하는 것처럼 라스트 마일이 아니라 라스트 인치까지 들어가는 이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스마트 플러스 빌딩은 UAM을 위한 수직 이착륙장, 버티포트를 갖춘 게 특징. 건물의 도로면에 자율주행, 도킹데크가 생기는 등 자율주행차 시대에 맞춘 변화도 찾아옵니다. 국토부는 내년에 스마트 플러스 빌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내후년에 인증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우선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과 가천 길병원, 고양시청, 서대문구 청사가 스마트 플러스 빌딩으로 탈바꿈할 전망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경제 허리로 꼽히는 40대가 청년층 다음으로 올해 들어 가장 많이 인구가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따라 40대 취업자 수도 지난달 20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통계청 국가통계 포털을 보면 지난달 40대 인구는 790만 9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3만 9천 명 감소했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서 지난달까지 40대 인구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12만 명 감소하면서 17만 8천 명 줄어든 15세에서 29세 사이 청년층 다음으로 가장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취업자 수도 함께 감소해서 지난달 40대 취업자 수는 1년 전에 비해 6만 2천 명 감소한 625만 4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11월 기준 2003년 617만 2천 명 이후 20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입니다. 40대의 사라짐은 1968년에서 1974년에 태어난 2차 베이비붐 세대가 50대에 접어들며 파생된 결과입니다. 주변과 단절된 채 외롭게 지내다 홀로 생을 마감하는 고독서가 매년 늘고 있는데요. 특히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어르신과 1인 가구가 고위험군으로 분류돼서 맞춤형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지난달 초 서울 동산동의 공공임대주택에서 기초생활수급자인 70대 남성이 지병으로 숨진 지 열흘 만에 발견됐습니다. 담당 주민센터 직원이 집을 찾았다가 인기척이 없자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이렇게 공공임대주택에서 발생한 고독사와 자살이 최근 5년 동안 413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공임대주택 가운데서도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를 포함한 취약계층이 입주하는 영구임대주택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자살 사고의 경우 홀로 사는 고령층이 가장 위험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자살 사고의 60% 이상이 60세 이상에서 절반 이상이 1인 가구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 정부가 영구임대주택에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있지만 주거관리사 1명이 살펴야 할 인원이 1,200명을 넘는 실정입니다. 고령층이랑 1인 가구가 정신건강 위험군으로 파악이 되니까 그런 분들에게 좀 더 집중적으로 상담이나 사례 관리를 진행을 하면은 우울증하고 자살 생각을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고.
정부가 파악한 전국의 고독사 위험군은 전체 인구의 3%에 해당하는 152만 5천 명. 2027년까지 고독사를 20% 줄이기 위한 정부의 기본 계획이 가동 중인 가운데 주변 홀몸 노인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도 절실합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기본적인 의식주부터 기분 전환과 자기 표현까지 무언가를 구매하는 쇼핑은 우리 삶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사회가 변화하면서 쇼핑하는 방법과 모습도 변하고 있는데요. 네, 오늘은 SNS 시대에 인플루언서를 통한 구매에 대해서 어떤 이유로 늘어나는지 알아보고 현명한 소비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현주 미디어 심리학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요즘 SNS에서 인플루언서가 파는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를 저도 정말 많이 봤는데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뭘까요? 네, 이맘때는 크리스마스와 연말 연시로 쇼핑 성수기인데요. 쇼핑의 변화된 모습의 중심에는 SNS의 발달과 인플루언서가 있습니다. 네. 코로나19에서 조금 자유로워지자 다시 오프라인 매장을 찾는 사람들도 있지만 여전히 온라인 쇼핑이 강세를 보입니다. 시장 조사 기업 칸타코리아에서 월 1회 이상 온라인 쇼핑을 하는 국내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커머스 행동 연구 조사 결과 MZ세대는 온라인에서 제품을 구매할 때 친구보다 인플루언서의 말에 더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인플루언서를 통한 제품 구매가 증가하는 데에는 첫 번째로 SNS나 유튜브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이들 매체에서 활동하며 유명세를 타고 있는 인플루언서의 영향력이 자연스럽게 높아졌고요. 두 번째는 인플루언서가 대중의 선호도를 이해하고 관심사에 맞는 매력적인 콘텐츠를 만드는 능숙한 콘텐츠 제작자라서 친밀한 마케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네, 분명히 인플루언서가 어떤 특별함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마케팅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들의 특별함이 도대체 뭘까요? 인플루언서는 신뢰와 상호주의를 구축할 능력을 갖추고 있고 그것이 친밀감을 전달하고 관계를 지속시키는 능력입니다. 예를 들면 직접적으로 아는 사이가 아닌데도 인플루언서를 언니라고 부르거나 친근하게 닉네임을 부르면서 저는 피부가 하얀 편인데 저한테는 어떤 게 잘 어울릴까요? 이런 질문들을 친구가 아니라 인플루언서에게 물어보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인플루언서는 친절하면서도 전문적으로 설명해주고 보여주기도 하면서 추천해주거든요. 소비자는 사용 설명서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품을 가졌을 때의 자신을 떠올리는데 그것을 대신 보여주는 사람이 인플루언서인 겁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은 계속해서 인플루언서의 추천을 구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충성심도 생기게 됩니다. 충성심이 강한 팔로워들은 기본적으로 인플루언서를 신뢰하고 이런 팔로워를 많이 보유하면 인플루언서의 사회적 영향력은 더욱 높아지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런 인플루언서들이 직접 제작을 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은 그저 이제 중개를 하는 역할이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인플루언서를 향한 충성심이나 어떤 그 소비 행태가 우려를 낳고 있기도 한데요. 자, 어떤 부분을 소비자로서 기억하면 좋을까요? 네, TV 광고는 15초라는 짧은 시간의 정보를 설명해야 하는 단점이 있지만 인플루언서는 개인 SNS 채널을 활용하기 때문에 시간 제약이 없습니다. 네. 그 소셜미디어는 TV 광고와 달리 상호 소통이 가능해서 대화를 나누며 친근한 이미지를 통해 소비자들의 구매 욕구를 자극하는 데 중점을 두는데요. 이때 인플루언서가 특정 회사 제품에 대한 의견을 말하거나 평가를 하면 소비자의 인식과 구매 결정에 커다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유명 인플루언서가 판매하는 제품에 문제가 있거나 뒷광고 논란 등으로 실망을 안기기도 했습니다. 인플루언서의 행동이 바람직하지 않았기에 신뢰가 무너지고 팬덤이 안티로 변하기도 했지만 일부는 잘못된 충성심으로 그들을 계속해서 따르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잘못된 충성심은 인플루언서가 잘못을 인지하고 반성할 시간도 없이 은근슬쩍 복귀할 수 있게 해주는데요. 윤리적이나 도덕적인 문제를 인플루언서가 어떻게 해결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 반복될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잘못된 충성심이 생기지 않도록 어떤 기준을 좀 갖고 바라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런 기준을 어떻게 가지면 좋을까요? 네, 인플루언서가 자신이 직접 제작하거나 제작에 참여한 제품을 판매하기도 하지만 기업의 제품을 홍보하는 일도 많거든요. 기업 입장에서는 거액을 지불해서 유명 연예인을 모델로 활용하는 것보다 인플루언서에게 소정의 광고비와 제품을 협찬하면 지출을 크게 아낄 수 있으니까 장점으로 작용하죠. 또 기업이 소비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부작용도 있습니다.
기업이 인플루언서를 통해 간접적으로 마케팅을 하다 보니 의도와 다르게 제품의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각인되는 경우도 있고요. 소비자는 인플루언서의 인지도만 믿고 제품을 구매했다가 품질에 실망하기도 하고 광고비를 받으면서도 광고비 없이 자발적인 후기인 것처럼 소비자를 우롱하는 악질 인플루언서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인플루언서의 등급에 따라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알아두시면 기본적인 기준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인플루언서의 등급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건 어떻게 나눈 분류인가요? 네, 우선 팔로워의 기준으로 4가지 등급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메가 인플루언서인데요. 팔로워가 100만 명 이상입니다. 최상위 그룹에 속하고 연예인과 운동선수도 여기에 속합니다. 대중뿐 아니라 사회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어서 기업과 협업을 가장 많이 하는 인플루언서 집단입니다. 100만 이상의 팔로워를 가지고 영향력도 크지만 팔로워와의 관계는 멀어서 연예인을 바라보는 시청자의 모습에 가깝습니다. 두 번째는 매크로 인플루언서인데요. 팔로워가 10만 명에서 100만 명 미만입니다. 특정 분야에서 영향력이 있거나 전문성이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이 많은 그룹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집중 홍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는 마이크로 인플루언서인데요. 팔로워 기준 1만 명에서 10만 명 미만입니다. 팔로워들과 신뢰가 쌓이고 지지층도 많이 생겨서 인플루언서라고 불리기 시작하는 상태의 그룹입니다. 협찬이 아닌 그 공동 구매나 광고를 진행하기 시작해서 공동 구매의 효과를 보기 좋은 그룹입니다. 네 번째는 나노 인플루언서입니다. 팔로워가 1,000명에서 1만 명 미만의 구독자 수가 상대적으로 좀 적지만 특정 주제나 관심사에 대해 깊이 있는 영향력을 가진 개인입니다. 인맥이 많거나 인기 게시물로 선정이 되어서 알고리즘으로 퍼져 점점 팔로워가 늘어나는 그룹입니다. 여기서 메가와 매크로는 인플루언서가 직업이자 생계 수단이거나 소속사와 체계적인 협업을 하기 때문에 브랜드의 전문적인 정보를 원할 때 찾아볼 수 있지만 마이크로와 나노는 본인들이 일반 소비자이기도 해서 세부적이고 상세한 콘텐츠를 제작하지만 가짜 팔로워가 많은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진짜 인플루언서는 팔로워가 꾸준하게 증가하는 성장세를 보이지만 가짜 인플루언서는 이벤트성 구매로 인해 팔로워 수가 급증했다가 다시 줄어드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좋아요 수보다는 댓글을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서 어떠한 방식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는지 인사이트를 얻으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우리가 SNS에서 좀 가짜 뉴스랑 진짜 뉴스를 구분하는 것과 비슷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은 우리가 인플루언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 기준을 말씀해 주셨다면 그럼 인플루언서는 또 어떤 역할을 하는 게 좋을까요? 네, SNS와 쇼핑은 끊기 쉽지 않고 생각하는 것처럼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요. 나도 모르게 계속하게 되는 것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SNS와 쇼핑을 이야기할 때 중독이라는 말도 사용하거든요. 쇼핑 중독은 정식 진단명은 아니지만 일상에서 많이 사용되는데요. 심리학에서는 강박적 구매라고도 부릅니다. SNS가 발달하고 인플루언서의 영향력까지 더해져 구매 충동에 저항하기 어려워지고 이 정도는 다 하지 않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심한 쇼핑 중독은 강박장애나 충동 조절 장애와 겹치는 부분이 있고 행위 중독의 일종으로 행동 장애일 수 있습니다. SNS와 쇼핑 자체만으로도 조절하는 게 쉽지 않은데 인플루언서까지 더해져서 굳이 구매하지 않아도 될 제품을 구매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건강한 인플루언서는 우리의 건강과 행복을 증진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그들이 제공하는 올바른 정보와 영감은 건강한 커뮤니티 환경을 조성하는데요. 인플루언서들은 소비자들이 올바른 선택으로 현명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자신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팔로워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 생각하면서 디지털 세상에서 건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영향력이 커진 만큼 그에 맞는 책임감도 가져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현명한 소비를 위한 심리학적인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건가요? 네, 새해를 맞아 경제 계획을 세우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현명한 소비를 위해서는 자신의 마음속 계좌를 먼저 분석해야 합니다. 자기 합리화를 위한 낭비를 줄이고 돈을 실용적으로 쓰기 위해서 돈에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돈에는 어떠한 이름도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용도로도 사용 가능하다는 말이 있는데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에 이름을 붙이는 것은 심적 회계를 구성하는 일입니다. 이 행동은 돈을 지혜롭고 똑똑하게 쓰는 방법이 될 수 있고요.
쇼핑을 하면서는 지금 나에게 있어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포기해도 되는 것이 무엇인지 가끔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올 한 해 많은 물건을 구입하셨을 거예요. 무엇을 샀고 무엇을 사지 못했는지 2023년이 어떤 물건으로 남았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쇼핑한 물건 중에 나에게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것만 남기고 다른 물건을 정리하면 삶의 여유로운 공간이 더욱 늘어날 겁니다. 네, 새해에는 여러분의 마음에도 여유와 평화가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 이제 연말과 새해가 되면서 주변 사람들이나 또 자신에게 선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좀 충동적인 소비보다는 현명한 소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현주 미디어 심리학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의 첫 달 궤도선인 다누리가 임무 운영 1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관측 자료로 만든 달 전체 지도를 공개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오는 27일 다누리의 임무 운영 1년을 맞아 서울 롯데 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내년 1월 31일까지 다누리의 스펙타클 365전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달 전체 지도와 함께 달 우라늄 원소 지도 초안, 달 내부 전기 전도도 분석 결과, 우주 인터넷 탑재체를 이용한 문자 메시지 송수신 결과 등이 다양한 성과물이 공개됐습니다. 특히 달 전체 지도는 세계 최초로 편광 카메라로 관측한 달 모습을 모자이크 방식으로 붙여 만들어 달의 앞면뿐 아니라 뒷면까지 모두 담고 있습니다. 쭉쭉 늘어나는 유기 태양전지를 만들 수 있는 전도성 고분자 물질이 개발됐습니다. 카이스트 김범준 교수팀은 높은 전기적 성질을 갖는 전도성 고분자에 고무처럼 늘어나는 고신축성 고분자를 화학적으로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전도성 고분자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개발한 고분자는 세계 최고 수준의 광전 변환 효율인 19%를 가지는 유기 태양전지를 만들 수 있으면서 기존 소자보다 10배 이상 높은 신축성을 가져 40% 이상 잡아당겨도 작동해 몸에 착용할 수 있는 전자소자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포식성 박테리아를 더 쉽고 빠르게 배양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울산과학기술원 로버트 미첼 교수팀은 살아있는 항생제인 포식성 박테리아를 활용하기 위한 대량 배양법과 이를 생산하는 기술인 원팟 배양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각기 다른 플라스크에서 48시간 이상 배양이 필요했던 기존 방식과 달리 포식성 박테리아와 먹이가 되는 박테리아의 성장 특성을 분석해 두 세균을 처음부터 동시에 배양하는 원팟 배양 시스템을 개발해 24시간 안에 박테리아를 배양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분유 제조기와 전기 인덕션 등 생활제품 11종의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모두 인체보호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분유 제조기와 분유 전기포트, 전동 손톱깎이 등 유아동 제품의 전자파 노출량이 인체보호 기준의 0.2에서 2% 수준으로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종아리 마사지기는 모터를 신체에 밀착시킨 동작에서 인체 보호 기준 대비 3.8에서 7.2% 수준이었고 전기 인덕션의 경우 학교 조리실용은 1.2에서 12%, 일반 가정용은 7.3에서 11.2%로 각각 측정됐습니다. 과기정통부는 또 병원, 지하철 등 생활환경 3,653곳과 5G 특화망 시설, 스마트 공장 등 5G 기반 융복합 시설 905곳의 전자파 노출량은 기존 대비 7.9% 이하였다고 덧붙였습니다. (2023년의) 마지막 주입니다. 돌아보면 올 한 해도 나 혼자가 아닌 주변 사람들과 함께했기에 잘 보낼 수 있었을 텐데요. 네, 새해가 오기 전 남은 한 주 고마운 사람들에게 따뜻한 안부를 전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